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옥만입니다. 황현산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어린 왕자와 관련된 한 100여 종의 책들이 출간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집에 어린 왕자 관련된 만화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이렇게 발췌된 내용이든 간에 한두 권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황현산 선생님의 이제 어린 왕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송덕호 선생님의 어린 왕자 번역을 좀 비교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제공해드린 안내문에 보면은 이 어린 왕자는요,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되돌아보게 되는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아주 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이제 인간성을 비판하는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어떤 인용구로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항상 이제 따라 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 생텍쥐페리가 이제 직접 그린 이런 그림들, 사파들이 있죠. 이것을 놓고 좀 정신분석학적으로 아무래도 여러분 미술 치료 이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그림들에 대해서 좀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책들도 좀 있는데 미술 치료 굉장히 하나의 이제 분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쪽에 이제 빠지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쉽게 어느 하나의 어떤 분석의 틀이라든가 해석술로 정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참고 정도로 바라보는 게 제일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하여튼 그렇게도 합니다만, 저희는 우리 교재를 좀 따라가면서 좀 어린 왕자에 대한 이 다각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제 동화냐 반동화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같이 이제 이 동화 반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어린 왕자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결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이 어린 왕자는 끝까지 읽고 나면 되게 먹먹해요, 마음이. 결국 이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피터팬 증후군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어른이 되는 것을 이제 극구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아마 배면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린 왕자에 대한 100여 종이 넘는 많은 책들이 이제 번역도 그렇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대부분 이제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저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석의 차원에서요,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작품이 맞닿아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번쩍번쩍하는 그런 뭐 번개나 스파크나 그런 천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겪으면서 이 작품을 좀 무게 있게 해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요 용어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거기 장미가 나오죠. 어린 왕자 자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뭐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온 이유를 나중에 이제 노란 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결국 이제 좀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미가 이제 장미가 없었다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사는 이제 별에 B612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왕자의 이 뭐 집채 정도만한 그러한 별에 이제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라는 걸 보니까 이게 장미인 거예요. 근데 장미의 이 성격은 어떠냐 그러면 매우 아름다웠지만 까다롭고 거만하고 그리고 막 변덕스럽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는 사실상 자신이 이 어린 왕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린 왕자를 좀 불편하게 하는, 좀 어찌 대해야 할지 모르게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결국 이 장미와 어린 왕자의 불화로 인해서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서 이 어린 왕자가 지구라고 하는 별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꽃하고 좀 말썽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17장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6개의 소행성들을 또 거치고 그래서 이제 지구까지 7번째 별로 오게 됐는데, 아마도 이제 이 장미는 이 콘수엘로 순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일반적이죠. 굉장히 이제 모순 덩어리 같은 아주 모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장미임에 분명하지만, 역시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뒤늦은 후회가 이제 어린 왕자에게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우. 우리가 여기 그 어린 왕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 동물들이 있는데, 여우하고 이제 뱀이거든요. 보통 이제 여우한테 가려져서 뱀의 어떤 특징들은 많이 부각되지 않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여우는 21장에서 이 어린 왕자에게 소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뭐 여러 이제 뭐 사건 또 이슈들이, 범죄 이슈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 뭐 가스라이팅이냐 이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들으면 불편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길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길들임, 의뢰, 우정, 정말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이런 경구들이 이 어린 왕자에 이제 많이 나오고, 특히 그 어린 왕자에 대한 이게 하나의 이제 사파에 꼭 이런 말들이 쓰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눈은 장님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우가 이제 여우의 비밀이죠, 이것이. 그래서 여우에게서 우리가 이제 길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여우가 이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상당한 대지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의 차원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진짜 몸소 체험해보고 깨우쳐보는 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깨달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 대지혜의 차원인데요. 아마 거기에서는 이제 이 말뜻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 여러분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이 바오밥 나무는 우리 세계 테마기행이라든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막 이런 많은 그 여행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바오밥 나무를 많이 만날 수가 있죠. 대단히 크죠, 여러분. 1000년, 2000년을 살고요. 무덤으로도 쓰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그러한 나무인데, 지금 이 어린 왕자에서는 이 바오밥 나무가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바오밥 나무 얘기가 좀 있는데 5장에 나오거든요. 보통 이게 씨앗이 날라오면, 아까도 장미도 씨앗으로 왔다고 그랬죠. 근데 좀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는데 처음엔 몰라요. 좀 자라는 걸 보고 이것이 이제 장미인지 아니면 바오밥 나무인지를 잘 보고 제때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으름뱅이의 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예 그냥 별 전체가 이 바오밥 나무로 그냥 뒤덮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생텍쥐페리 자신도 굉장히 공들여서 이제 그렸는데, 여기 이제 아주 이 별 자체를 아예 그냥 바오밥 나무가 먹어버리는 그러한 그림도 이제 사파도 들어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느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규율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씨앗들이 있고 그것들이 더 크게 자라기 전에 나중에 속수무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소행성 중에 이제 술꾼 부분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지만 이 어떤 중독 성격으로 형성이 돼버릴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치닫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제때제때 스트레스도 풀고 다른 방향으로 그 채널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죠. 지금 소위 약물에 이제 알코올도 속하고 여러 진통제들 여러 가지 마약류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약물 문제가 이제 또 이 팬데믹 시국에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제때에 뽑아주지 않으면 이 바오밥 나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떤 재앙적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뱀. 여기 이제 어린 왕자에는 3종류의 뱀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랬는데, 1장에 이제 나오지만 6살 때 이 체험담이라고 하는 이 화자가 체험담이라고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을 봤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맹수를 삼키고 있는 이제 보아뱀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자가 직접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림 제1호가 있고 그림 제2호가 있는데, 그림 제1호는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보아뱀이고, 그림 제2호가 이제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죠. 그래서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면 모자가 뭐가 무섭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헌사에도 보면 레옹 베르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이제 자신들이 어린아이였었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즉 어른들에게는 예전에는 그 모자만 보여줘도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정서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게 뭐가 무섭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속이 보이지 않는 그 보아뱀, 그것을 모자로 인식하는 그런 어른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보아뱀이 이제 거대한 코끼리를 그냥 삼켜버린 그러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어른들의 입장은 그거죠. 다 때려쳐라. 그래가지고
6살에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화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접고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사막에 뱀이 등장하는데 이게 노랑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어린 왕자는 결국 이 노랑뱀에 물려서 아주 과격하고 비극적인 귀향의 길을 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노랑뱀의 이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 가슴 아픈 그런 귀향의 길입니다. 결국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런 그 뱀이 3가지 종류의 이제 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고, 이것이 뭐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이 있는데요. 자, 어린 왕자에는 별이 많이 등장하죠. 소행성 B610이라고 이것이 이제 이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이 별이 그 어린 왕자가 살던 뭐 한 집채만한 정도의 별이, 굉장히 작은 별이죠. 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얽혀 있는 내용이 1909년에 이제 터키 천문학자가 이것을 이제 발견을 했지만 세계 천문학회, 국제 천문학회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복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통 의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터키에. 근데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터키는 지금도 뭐 에르도안이 뭐 완전 독재죠. 그래서 이제 그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럽식 양복 입어라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고 이제 1920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더니 뭐 국제 천문학계에서 그냥 새로운 별을 발견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참 웃지 못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떤 그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여러 별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간 유형이고 그런 타입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만합니다. 그리고 사막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뭐 제 과제도 있지만 하여튼 사막은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화자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물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도시에는 사막이 없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봐도 그렇지만 이 불시착했을 때의 이 어린 왕자가 처음에 요구했던 건 뭐냐면 양 한 마리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뭐 그림 안 그린 지 오래돼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주저했죠. 근데 이제 자신이 그렸던 그림제 1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보여줬더니 이거 말고 양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린이는 알 수 있는데 어른은 전혀 볼 수 없는, 눈으로 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린이들은 이제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는 거죠.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우리가 이제 299쪽에 가보면은 이 생텍쥐페리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남방 우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 비행이 있죠. 이 야간 비행은 앙드레지드가 굉장히 이제 격찬을 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페미나상을 수상하고, 또 인간의 대지는 리비아 사막에 추락한 후에 이 생존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야간 비행은 특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주간 비행하고 야간 비행하고 어떤 비행이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야간 지금은 뭐 워낙 자동 항법 장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빌릴 수 있는 뭐 문명적인 이기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비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이 야간 비행이 주는 그런데 이 야간 비행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만큼 어떤 이 비행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앙드레지드가 굉장히 이제 격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285쪽에 보면 여기 이 생텍쥐페리가 이제 실종이 됐는데 보통은 여러분 이걸 뭐 추락했냐 아니면 자살이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격추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뭐 여기 어린 왕자도 그러지만 생텍쥐페리도 시신이 발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죠. 이 작품 읽기로 좀 가보면 여러분 286쪽에 작품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288쪽으로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읽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88쪽하고 289쪽에 보면 여기 이제 어린 왕자가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양을 그려줬더니 뭐 양이 뭐 아픈 것 같다. 뭐 그리고 이 순양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조그만 상자 안에 이 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워낙 어떤 실증주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상 숫자가 아니면 확률이나 통계가 아니면 뭐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0쪽으로 가보면 이 어린 왕자가 이제 바오밥나무의 비극을 들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조그만 씨앗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자라나면 결국 속수무책으로 그냥 잠식되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낮은 자존감, 뭐 열등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뭐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열등감이나 뭐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크게 자랐을 때, 그래서 한 사람을 아예 이제 그 어떤 정신을 잠식해 버리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관리하고 그래서 파멸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91쪽으로 가면 이 바오밥 나무를 제거하는 일은 이제 규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아예 이제 바오밥나무의 먹이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과도한 열등감, 과도한 열패감, 뭐 아주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제때 그것들을 관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때 개인적인 큰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좀 텍스트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 사랑과 길들임의 이제 미학이라고 여기 이제 292쪽에 있죠. 이게
소위 이 장미가 상징하고 있는 그 생텍쥐페리의 아내인 이 콘수엘로 순신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293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뭐 거만함과 그 다음에 변덕스러움과 뭐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갈등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이제 불화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린 왕자와 이제 이 장미가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 어린 왕자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이별을 감행했던 것에 대해서 못내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93쪽에 그 인용 그 문장들의 문단의 중간쯤을 보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꽃을 판단했어야 했다. 그래서 절대로 도망치지 말아야 했다라고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제 뭐 그 다음에 길들인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 사막 여우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어린 왕자가 이제 길들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여우의 얘기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따로 나눠드렸지만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기라는 거죠. 관계 맺기.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맺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294쪽에 거의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길들인다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현대적인 어떤 일상적 의미하고 이때의 쓰임과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서 좀 읽어보시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거다.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 맺는다는 건 결국 그 쌍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의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295쪽으로 가면은 여우가 얘기했던 그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다림,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천송이 장미하고 이 어린 왕자의 별에 있었던 그 장미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자신에게는 어린 왕자에게는 굉장히 유일한 장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장미와 맺었던 관계가 있고 또 이제 공들였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이를 해준다든가 뭐 그 얘기를 들어준다든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뭐 그 알듯 말듯한 그러한 얘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 바로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들. 우리가 읽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더 그 장미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같이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찌됐든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왕자는 이 장미하고 관계가 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둘이 관계가 틀어지고 장미와의 불화 때문에 결국 그 별들을 여행하는 그래서 지구별까지 오게 됐고 사하라 사막에서 지금 화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럼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